공사, 시사, 총정리, 후편. 공사, 관리, 건설 공사는 대형 프로젝트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 복잡한 공정이 얽혀있기 때문에 주어진 공기대에 한정된 비용으로 소정의 품질의 구조물을 안전하게 완공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공사관리라는 이름으로 공사 시 다양한 관리 활동을 하게 되지. 우선 공사관리의 기본 사이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관리를 진행하는 순서로 플랜, 두, 체크, 액션, 우리나라 말로 계획, 실시, 검토, 처리라고 하기도 하니 참고해두자. 다음으로 공사관리의 요소는 목적물 자체를 관리하는 요소로 공사관리 3대 요소라고 불리는 사항을 꼽자면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가 있고 여기에 안전관리까지 끼게 되면 공사관리 4대 요소, 최근에는 환경관리까지 추가해서 공사관리 5대 요소라고도 해. 그럼 4대 관리 요소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우선 공정관리의 목표는 최대한 효율적인 공정계획을 위해 공정관리도를 작성하여 공기를 단축하고 공정별로 소요되는 자재와 투입 인원을 산정하여 적정 인원 및 자재 투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최적으로 효율화된 공정 속에서도 공정별 적정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공사 품질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어. 공정관리를 하는 기법에는 횡선식 공정표, 바 차트와 사선식 공정표, 바나나 곡선, PERT, CPM, PDM, 오버래핑, LOB, 텍트, MCX, EVMS 기법이 있으니 참고해두자. 다음으로 품질 관리의 목표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품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하자를 예방하고 동일 재료와 공법으로 보다 우수한 품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결국 목적 구조물이 설치 목적에 적합한 적정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겠어. 또한 품질 관리를 위한 툴에는 관리도, 히스토그램, 파레토, 특성 요인도, 산포도, 그래프가 있으니 참고해보자. 다음으로 원가 관리의 목표는 공법 선정 시 최소의 비용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경제적 시공 방안을 검토하고 상황에 유리한 신공법을 채택하므로 노무, 자재의 절감을 도모하며 다양한 코스트 다운 기법을 동원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원가 절감을 하는 것이겠고 원가 관리 기법으로는 VE, 즉 밸류 엔지니어링, LCC, 즉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IE, 즉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 기법이 있으니 참고해두자.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의 목표는 당연히 건설 공사 전반에 잠재되어 있는 안전사고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교육 실시, 안전관리자 배치 등으로 작업장 내에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이겠지. 안전관리의 기법에는 3E 또는 4E, 하인리히 5단계 원칙, 툴박스 미팅을 들 수 있겠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한 공사관리 4대 요소에 대해 정리해서 띄워둘 테니 복습을 하며 다시 기억해보도록 하자. 또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 설명한 각 관리 요소의 기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 공정관리 기법 파트 1. 오늘은 공정관리에 사용되는 공정표 및 기법 중 횡선식, 사선식 공정표, PERT, CPM, PDM, 오버래핑에 대해 각각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횡선식 공정표는 가장 직접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정표로 횡선식 공정표의 종류에는 간트 차트와 바 차트가 있지. 횡선식 공정표는 공정표가 단순하여 경험이 적은 사람도 알아보기 쉽고 판단이 용이하지만 작업 상호 간 연관 관계가 불분명하고 세밀한 공정계획 수립이 어려우며 주 공정선, 크리티컬 패스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전체 공기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다음은 바나나 곡선이라고도 불리는 사선식 공정표가 있는데 다음의 그림과 같이 공기와 공정의 관계를 표현한 그래프에 상한계선과 하한계선을 그려서 상한계선 A에 접근 시 부실 공사 여부를 검토하고 하한계선 C에 접근 시에는 공정 촉진을 도모하도록 관리하는 공정표야. 이 공정표는 시공 진척도와 공사 전체의 계획 대비 공사 실적 파악이 용이하지만 공사의 세부 사항을 알 수가 없고 각 개별 공정에 대한 사항 또한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겠어. 다음으로 네트워크식 공정표가 있는데 이 네트워크식 공정표는 PERT, CPM, PDM식 공정표가 있어. 이 중 PERT 기법은 작업 시간에 낙관치, 기대치, 비관치를 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작업 시간에 예측치를 계산한 후 이를 간선에 표시하여 각 단계
단계별 종료 시기를 결정하는 방법이야. 흔히 PERT를 동그란 결합점, 즉 이벤트 중심의 확률적 시스템이라고들 하지. 또 CPM 기법은 PERT와 비슷한 네트워크 공정표지만 PERT와 달리 과거의 실적 자료와 경험을 통해서 작업선의 일정을 확정하여 전개하고 최대한 비용을 최소화하여 목표 기일을 단축시키는 것을 의도한 공정표야. CPM은 작업선, 즉 액티비티 중심의 확정적 시스템이라고 하지. CPM 기법을 설명하는 김에 이러한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쓰이는 개념을 몇 가지 설명을 하자면 주 공정선 CP, 즉 크리티컬 패스란 네트워크 공정표의 시작에서 종료까지의 여러 경로 중 가장 긴 경로로 이 크리티컬 패스가 전체 공사의 공기를 지배하지. 참고로 한 작업에서 공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여유 시간을 플로트라고 하는데 크리티컬 패스상에 있는 작업은 이 플로트, 즉 여유시간이 제로라는 것도 기억해두자. 이 크리티컬 패스는 반드시 고정적이지 않고 공사 진행에 따라 변동적이며 때로는 여러 개의 크리티컬 패스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해. 또한 더미란 명목상 작업이라고도 불리는데 말 그대로 실제 작업이 아니라 작업의 중복을 피하고 선후행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그려넣는 가상의 작업이야. 당연히 가상의 작업이니 소요 공기가 제로겠지. 지금까지 설명한 PERT와 CPM 기법은 통상 나란히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표로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아. 이 두 가지 기법의 공통적인 장점은 작업 간 연관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서 내용 파악이 쉬우며 작성자 이외에도 이해하기 쉬운 편이라 공정회의 시 편리하고 신뢰도가 높으면서도 전산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다만 공정표 작성에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여 전담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두자. 방금 배운 PERT와 CPM 분석 기법에서 보여줬던 이벤트 결합점과 액티비티 작업선으로 표현하는 표기법을 ADM이라고 하는데 PDM 표기법은 작업 간 상호 의존적인 병행 활동까지 표현할 수 있는 표기법이야. 예를 들어 터파기를 시작해야 잡석 깔기도 시작할 수 있다. 즉 스타트 투 스타트, 아스팔트 방수가 종료되었다는 건 콘크리트 타설도 종료된 것이다. 즉 피니시 투 피니시, 거푸집 조립이 시작되었다는 건 철근 조립이 끝났다는 이야기다. 스타트 투 피니시, 콘크리트 타설이 종료가 되어야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다. 피니시 투 스타트, 이런 작업 간 선후행 관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기법이야. 이 PDM 방식의 특징은 네트워크 표기 기법이 단순해서 자연스러운 로직의 표현이 가능하고 ADM 표기 방식에서 사용되는 더미가 없기 때문에 ADM에 비해 액티비티의 수가 적어서 많은 정보를 깔끔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 관계성을 갖는 액티비티 간의 시차 관계를 표현할 수 있지. 또한 이 PDM 방식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산 시스템의 구축과 전문가 양성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 마지막으로 오버래핑 기법이란 PDM 기법을 응용하여 발전시킨 기법으로 작업 사이의 지연 시간을 레그라고 하는데 이 레그를 갖는 작업 관계를 화살표에 간단히 숫자로 표기해서 실제 공사의 흐름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기법이야. 예를 들어 아까 설명한 터파기를 시작해야 잡석 깔기도 시작할 수 있다 라는 개념에서 실제로 터파기가 시작되고 이틀 정도 지나야 잡석 깔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화살표에 2라고 레그 표시를 하여 이를 표현하는 방식이지. 이 오버래핑 기법의 특징은 공정표를 보는 입장에서 실제 공사의 흐름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작성자의 입장에서는 선후 작업의 연결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한 네트워크 공정표와 횡선식 공정표의 장단점을 비교한 표를 띄워둘 테니 다시 한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보자. 공정관리 기법 파트 2.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공정관리에 사용되는 기법 중 LOP, 텍트, MCX, EVMS에 대해 각각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LOB 기법, 라인 오브 밸런스 기법이란 반복 작업이 많은 공사에서 생산성을 기울기로 표시하여 도식화하는 기법이야. 같은 의미의 다른 이름으로 LSM, 즉 리니어 스케줄링 메소드 기법이라고도 불리고 LOB 도표는 이렇게 생겼어. 세로축은 단위 작업이 반복되는 횟수, 그리고 가로축은 공사 기간, 그리고 각 작업의 생산성은 기울기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각 반복 작업의 진행을 도식화해서 전체 공사의 진행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지. 이 기법은 주로 반복 작업이 많은 공사에서 공종별 진행 사항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기법이라 건축 공사에서는 주로 아파트 공정이나 초고층 건물 위주로, 또 토목 공사에서는 도로나 터널, 공항 활주로 공사에서 쓰이는 기법이야. 후속 작업과 선행 작업의 생산성 차이에 따라 발산, 수렴, 간섭 여부를 분석할 수도 있는데 간섭이 생기는 경우 작업 동선이 혼선
총선되고 작업 능률이 떨어지므로 간섭을 피하기 위해 선후행 작업 간 버퍼, 즉 여유 시간을 두는 경우가 많지. 이 LOB 기법의 장점은 작성이 간단하면서도 세부 일정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고 바 차트 대비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네트워크 공정표보다 작성이 쉽고 사용이 편리하지만 작업 간 간섭이나 작업 진행 과정상 문제점 파악과 해결이 어렵고 생산성 기울기가 작은 작업에 주로 전체 공기가 의존된다는 정보 말고는 정확한 주 공정선 파악이 어렵고 각 작업의 여유 시간, 즉 플로트 또한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겠어. 다음으로 택트 공정 관리란 동일한 작업이 반복되는 일련의 공정이 동일한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작업량과 인원, 공정을 분배해서 선후행 작업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만드는 기법이야. 다음의 공정표와 같이 반복되는 공정을 같은 길이의 구간으로 분할하고 작업이 끝나면 바로 다음 구간의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 반복되도록 배치하는 방법이지. 택트 공정 계획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다공구, 동기화라고 할 수 있는데 다공구, 즉 작업을 공정별로 세분화하고 동기화, 즉 각 액티비티의 작업 시간이 같아지게 인원, 장비를 배치한다는 뜻이니 참고해보자. 이 택트 기법의 특징은 일정 기간에 일정한 작업이 규칙적으로 진행되도록 작업 평준화를 하여 효율을 증대시키므로 공기 단축, 노무와 자원의 평준화, 능률 향상, 품질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점이겠어. 또 부가적으로 작업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니 기능공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도 하겠지. 다음으로 MCX 기법이란 미니멈 코스트 엑스퍼다이팅, 즉 최소 비용으로 공기를 단축하는 기법을 뜻해. 이 기법에서는 비용 구배의 개념을 꼭 알아야 하는데 이 비용 구배란 공기를 단축시키는데 추가되는 비용에 따른 기울기를 뜻해. 즉 공기를 특급 공기로 단축시키는 데 드는 비용, 즉 특급 비용과 정상 비용의 차이를 단축할 수 있는 공기, 즉 정상 공기와 특급 공기의 차이로 나눈 값이 바로 비용 구배겠지. 그리고 이 비용 구배를 따져가며 공기를 단축시키는 기법이 바로 MCX 기법이야. MCX 기법으로 공기를 단축시키는 흐름을 알아보자면 먼저 공정표를 작성하고 다음 크리티컬 패스상의 작업 중 비용을 투자하면 단축이 가능한 작업들을 선택한 후 각 작업의 비용 구배를 계산하여 비용 구배가 최소인 작업을 단축 1개까지 단축하고 단축된 공정이 반영된 공정표에 크리티컬 패스에서 다시 단축 가능한 작업을 찾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 바로 MCX 기법이야. MCX 기법과 함께 주로 적용되는 공기 단축 기법으로 SAM 기법, LP 기법이 있는데 이것은 일단 참고만 해두자. 마지막으로 EVMS란 공정, 공사비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작업 계획의 실작업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최종 사업 비용과 일정을 예측하는 관리 기법을 말해. 성과 측정일까지의 추이를 바탕으로 향후 공사를 예측하여 혹시 당초 계획했던 적정 범위에서 비용이 너무 초과되었거나 일정이 너무 지연된 것으로 분석되면 일정 단축이나 생산성 향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지. 그림의 MVMS 관리 곡선상에서 비용 편차 CV가 마이너스가 되면 계획 원가를 초과했다는 뜻으로 생산성 향상 대책이 필요해. 그림은 상당히 많이 초과한 예시가 되겠고 일정 편차 SV가 마이너스가 되면 일정보다 느리게 진행된다는 뜻이라 일정 단축 대책이 필요한데 그림은 역시 일정도 많이 지연된 예시가 되겠어. 이 EVMS 검토를 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실시간으로 공정률과 기성률을 관리할 수가 있고 이렇듯 원가와 공기의 입체적인 통합 관리가 되므로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가능하며 또 비슷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차기 공사에서도 이전 공사의 경험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 품질 관리와 관리 툴. 오늘은 공사 관리 중 품질 관리에 대해 알아보자. 품질 관리란 목적 구조물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관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어. QA, QC라는 용어를 들어본 사람이 있을 텐데 품질 관리 툴에 대한 설명에 앞서 품질 관리를 말하는 QC와 품질 보증을 말하는 QA의 차이에 대해 살짝 짚어보자면 그림과 같이 품질 보증이 품질 관리보다 더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QC는 이미 있는 품질 기준 내에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 중에 원가를 최대한 억제하며 품질 기준을 지키는 행위이고 QA는 철저히 고객의 관점에서 그 품질 기준조차 적합한지 검토를 해보고 고객으로 하여금 최종 목적물을 만족하게 만들어서 불만족으로 인한 재시공이 없도록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어. 이제 통계적 방법에 의해 하자의 원인, 빈도, 종류를 분석함으로 품질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품질 관리 툴에 대해 알아볼까? 품질 관리 툴에는 관리도, 히스토그램, 파레토도, 특성 요인도, 산포도, 그래프가 있는데 이제부터 각각의 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관리도란 중심선
주위에 적정 관리 한계선을 두어서 공정이 그 관리 한계선 내에 안정된 상태로 있는지 확인하는 꺾은 선 그래프로 공정의 물리적 변화를 시각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툴이지. 어퍼 리미트와 로어 리미트를 벗어나지 않는 변화를 우연 원인이라고 하고 벗어나는 변화는 이상 원인이라고 칭하며 관리한다고 하니 참고해두자. 다음으로 히스토그램이란 치수, 시간 등의 계량값을 나타내는 데이터의 분포를 한눈에 보기 쉽게 나타내므로 이상 유무를 체크하기에 용이한 툴이야. 데이터의 전체적인 분포 형태를 파악하기가 쉽고 분포의 중심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으며 데이터의 편차 역시 한눈에 볼 수 있는 툴이지. 또 파레토도란 구조물의 결점, 손실 금액 등 계산하고자 하는 것을 상황별이나 원인별 항목으로 분류해서 가장 큰 항목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막대 그래프로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각각의 문제 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살펴보므로 당면한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 용도로도 쓰이고 문제 개선 활동을 수행한 후에 다시 파레토도를 작성해서 개선 전후를 비교하기에도 용이한 툴이야. 특성 요인도란 품질을 개선하고자 할 때 여러가지 요인들을 브레인스토밍으로 모두 찾아내서 그림과 같이 생선의 가시처럼 그려놓고 이 그림을 보며 해당 제품의 품질 특성에 대해 다각도로 토론해보며 분석하는 기법이야. 주로 토의용이나 교육용으로 유용하게 활용되는 툴이지. 다음으로 산포도는 산점도라고도 하는데 상호관계가 있는 두 변수, 즉 원인과 결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기법이야. 원인과 결과의 상호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 툴이지. 상관관계가 원인이 늘어날수록 결과가 늘어나는 양의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관계가 없는지, 원인이 늘어날수록 결과가 줄어드는 음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법이지. 마지막으로 그래프란 데이터를 그림으로 나타내서 데이터의 변화와 경향을 시각화하여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툴을 통칭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레이더 그래프 등을 포함해서 그 종류도 다양해. 이러한 그래프들의 공통적인 장점은 복잡한 숫자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데이터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며 비교적 손쉽게 작성할 수도 있고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겠지. 원가 관리와 관리 기법 VE LCC 기법. 오늘은 공사 관리 중 원가 관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자. 원가 관리란 경제적인 시공 계획 작성과 합리적인 실행 예산을 편성해서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관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원가를 관리하는 대표적인 기법에는 VE 즉 밸류 엔지니어링 기법과 LCC 즉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기법이 있어. 그럼 각각의 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밸류 엔지니어링이란 전 작업 과정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분석과 개선에 쏟는 조직적인 노력을 뜻해. 쉽게 말해 최소 비용으로 기능을 향상 또는 유지하며 원가 절감을 함으로 목적물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활동이지. 기본 원리를 식으로 표현해보자면 가치 V는 비용 C분의 기능 F다 라고 할 수 있겠고 C를 낮추든 F를 향상시키든 V를 극대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VE야. VE를 실시하는 목표에 대해 정리를 해보자면 원가 절감이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계적 대안의 발굴, 시공성을 개선하거나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시공공법의 발굴, 설계 단계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설계 취약부의 설계 개선, VE를 통한 개선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노하우 축적 및 향후 동일 개선 적용, 적극적인 신기술과 신자재 발굴을 통한 이익 극대화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어. 또 다음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설계에서 시공까지의 과정에서 코스트의 발생은 처음에는 완만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더 가파르게 증가하지만 코스트가 결정이 되어버리는 것은 기본 설계 단계부터 가파르게 올라가지. 즉 코스트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설계, 즉 초창기 기본 설계 단계에서 VE를 할 여지가 많음을 알 수 있지. 또 공사 라이프 사이클 기간 동안 V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과 VE 제한에 따른 절감액 추이를 나타낸 이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 기획에서 설계와 시공을 지나 유지 관리 단계로 갈수록 VE로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은 점점 작아지고 V를 하기 위한 비용은 점점 올라가니 이 그래프에서도 기획이나 기본 설계 단계에서 VE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함을 알 수 있겠지. 통상 VE를 적극 실시할 대상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공사 기간이 길고 공사 내용이 복잡한 것,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VE 적용 시 개선 효과가 큰 것, 과거 경험상 하자가 빈번히 발생되었던 공정에 대해 특히 더 VE 적용 여지를 고민해봐야 하겠지. 또한 VE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과 활성화 방안을 정리해보자면 직원들의 의식 부족에 의한 설계 및 공사 중 VE
VE 활동시간 부족이 문제인데 직원들을 교육하여 VE 또한 정규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하게 만드므로 공식 활동시간을 확보해야 하겠고 VE에 대한 성급한 기대로 무리한 VE 기대치를 초기에 고려하게 될 수도 있는데 보다 냉정한 기존 안의 평가 그리고 대체 안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출한 VE만이 성공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조직이 깨달아야 하겠으며 VE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기술 발굴이나 원가 절감 활동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해야 하겠지. 그럼 다음으로 LCC 즉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에 대해 알아보자. 구조물의 초기 기획 및 투자 단계를 거쳐 설계, 시공, 유지관리, 철거 단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고 이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고 해. LCC 기법이란 설계 및 시공 단계의 비용뿐만 아니라 완성 후 유지 관리와 운영 비용까지 고려한 토탈 코스트를 분석해서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고려한 최소 비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 및 시공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림과 같이 초기 투자 비용, 즉 건설 비용과 운영 및 유지 관리 비용의 합이 가장 적은 지점 Q를 찾아 적용하므로 경제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기법이 바로 LCC 분석이지. LCC 분석의 목적은 우선적으로는 발주자의 생애주기 전반의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데 있고 건물의 효과적인 운영 체계를 시공 단계부터 고려할 수 있게 해주며 기본 설계부터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데 있겠어. 또한 LCC 분석의 평가 방법에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비용을 이자 등의 수익률로 역산한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분석하는 현가 분석법과 총 비용을 매년 균일한 비용으로 환산하여 분석하는 영가 분석법, 또 현재와 미래의 총 비용을 수익률을 고려한 미래 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인 종가 분석법이 있으니 참고해두자. LCC 기법의 적용상의 문제점에는 최저가 낙찰 제도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방법이고 초기 투자비가 과다하게 책정될 수 있어서 발주자의 이해를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며 신기술, 신공법의 개발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미래 예측이 상황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VE 기법과 LCC 기법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자면 VE는 비용을 절감하되 기능적인 부분의 가치 역시 강조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LCC는 최소한의 기능과 요구 조건 내에 비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기법으로 비용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두 기법 다 프로젝트의 비용 절감, 즉 원가 관리를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겠어. 안전관리와 안전관리 기법. 오늘은 공사관리 중 안전관리와 그 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안전관리를 하는 목적에 대해 짚어보자면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함으로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아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고 또 발주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함으로 대외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있는데 이 모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해를 억제해야 하겠지. 재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니 이제 재해의 유형과 원인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재해의 유형에는 사람의 실수에 의한 사고인 추락, 추돌, 협착, 전도가 있고 물체나 구조물에 의한 사고인 붕괴, 도괴, 파열, 낙하, 폭발, 화재 등이 있으며 접촉에 의한 사고인 감전, 유해물 접촉, 화상 등이 있음을 참고해보자. 또 이러한 재해의 원인에 대해 개념적으로 정리해보자면 불안전한 속도 조작, 불안전한 자세, 보호구 미착용, 안전장치 기능 제거, 위험물 취급 부주의 등에 해당되는 불안전 행동과 작업 환경의 결함, 물체 배치의 결함, 안전시설의 결함, 경계 표시의 불량, 개인 보호구 자체의 결함 등이 해당되는 불안전 상태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보자. 자, 그럼 이제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 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3E 대책을 들 수 있는데 엔지니어링, 즉 기술적 대책, 에듀케이션, 즉 교육적 대책, enforcement, 즉 관리적 대책을 안전사고 예방 3E 대책이라고 해. 3E 대책 중 기술적 대책은 안전을 고려한 설계, 안전 기준의 설정, 안전 설비의 개선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교육적 대책은 안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재해 예방을 생활화하는 것을 말하며 관리적 대책은 관리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지. 이 3E 대책에 environment, 즉 환경적 대책을 추가하여 4E 대책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환경적 대책은 건설 작업 현장의 환경, 시공 여건 및 제도적 환경 등을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참고해보자. 다음으로 하인리히의 사고 방지 5단계 원칙에 대해 알아볼까? 5가지 단계 중 1단계는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으로 우선 안전관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 집단을 조직하는 단계고, 2단계는 사실의 발견으로 안전사고와 안전활동에 대한 기록을 검토 및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안전회의를 실시하여 불안전 요소를 발견하는 단계이며, 3단계는 평가 및 분석 단계로 발견된 불안전 요소를 토대로 사고를 발생시킨 작업 환경이나 조건 등을 분석하여 원인과 경향성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안전수칙이나 교육훈련, 보호장비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해보는 단계야. 다음 4단계는 불안전 요소를 개선할 시정대책의 선정 단계인데, 교육훈련이나 행정 절차, 기술적 문제, 규칙이나 수칙 등 제도에 대해 개선 방안을 선정하는 단계이고, 마지막 5단계는 시정대책의 적용 단계로 앞서 선정했던 3E 대책, 즉 기술적, 교육적, 관리적 대책을 실제 적용해보고 결과가 나오면 재평가 및 보완하여 다시 실시함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어. 마지막으로 TBM, 즉 툴박스 미팅이란 작업 개시 전에 작업 조장을 중심으로 작업원들이 모여서 해당 작업의 내용과 안전에 대해 서로 확인을 하고 의논을 해보는 행위로, 그런 행위가 작업 상자를 앞에 두고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툴박스 미팅이라고 칭하게 되었다는군. 이 툴박스 미팅의 목적은 작업 계획을 철저하게 주지시키고 지시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며 위험 요소를 미리 예상하여 공유하고, 또 감독자와 작업자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어. 또 툴박스 미팅을 실시할 때 유의사항으로는 작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흑판이나 도면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고, 작업할 당시 계획에 따라 지시하되 작업자의 능력에 맞는 작업을 할당해야 하고, 위험 예지 활동 시에는 주입식 설명보다는 작업자 스스로 생각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기억해두자. 환경관리와 ISO 14000. 오늘은 공사관리 4대 요소에 추가하면 5대 요소가 되는 환경관리와 환경과 관련된 국제규격인 ISO 14000 인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환경관리란 공사 중 불가피하게 환경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그 영향이 관계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이하가 될 수 있도록 환경공해 요인별로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에 임하는 활동을 말해. 그럼 먼저 건설에 의한 환경공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소음과 진동, 비산 먼지와 악취와 분진, 집안 침하와 지하수 오염, 지하수 고갈, 시공으로 인한 교통장애 유발, 기타 공사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분까지 환경공해의 범주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럼 환경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공사 단계별로 짚어보자면, 프로젝트 수행 전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재활용 자재나 폐기물 발생이 적은 재료를 선정하므로 환경 친화적 건설을 추구해야 하고, 공법 채택 시 가능한 저소음, 저진동 공법을 선택해야 하며, 시공 전에는 공사 개시 전 주민에게 공사 내용을 충분히 공고해야 하고, 주민의 의견은 적극 수렴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 조치해야 하며, 업체 선정 시에는 경험이 풍부하여 공사 관리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겠지. 시공 중 해체 공사를 수행할 때는 소음 차단벽과 방진막을 반드시 설치하고, 토공사 중에는 비산먼지 대책을 세워야 하며, 안파쇄 시 가능하면 저소음, 저진동 공법을 우선 채택해야 해. 또 구체 공사 중 거푸집 설치 해체 시에는 분진과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 폼을 사용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소음과 교통장애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설 중에는 교통정리원을 반드시 배치하고, 교통 혼잡 시간이나 야간에는 타설을 자제해야 하겠어. 또 도장 작업 시에 도료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진막을 설치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지.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폐기물 반출 차량의 덮개 설치는 무조건 준수되어야 하고, 폐기 처분할 폐기물과 재활용할 수 있는 자재는 구분하여 수집하므로 최종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해야 하겠지. 다음으로 환경관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사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알아볼까? 환경영향평가가 건설 전에 시행되는 제도인 반면, 사후 환경영향평가는 건설 후에 건설 구조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기질, 수질, 소음 등에 대해 계절별로 조사하는 것으로, 건설 후 5년 동안 매년
매년 실시한다고 해. 사후 환경 영향 평가의 단계별 조사 흐름도에 대해 알아보자면 정보 수집 단계에서 설문조사, 기초조사, 측정 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예측 단계에서는 예측 자료 작성 후 자료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실시하며 조사 단계에서는 영향 예상 지역을 특정하고 지역별 영향 조사를 실시하게 되지. 또 분석 단계에서 실측치와 예측치를 비교 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에 따라 대책 수립 단계에서 환경 저감 대책과 추가 대책 수립을 하게 된다고 해. 또한 사후 환경 영향 평가의 조사 내용은 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 현장 실태 점검 카테고리로 실시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표와 같다고 하니 읽어보고 감을 잡아보도록 해보자. 다음으로 환경 경영 규격 시리즈인 ISO 14000 인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먼저 ISO 14000 시리즈란 원료 조달에서부터 제조, 유통, 판매,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생산의 전 과정에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즉 자원 소모, 대기 및 수질 오염, 진동, 소음, 폐기물 처리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경영 체제에 대한 기본 규격 체계라고 할 수 있겠어. 또한 ISO 14000 시리즈의 규격 체계 구성은 다음의 표와 같으니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참고해보자. 하지만 이 규격의 체계 중에 건설업이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ISO 14001 환경 경영 시스템 규격이라고 할 수 있겠어. 마지막으로 ISO 14001 인증으로 인한 기대 효과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환경을 축으로 한 국제 질서를 재편할 수 있고 환경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원칙이 정립되며 기업 스스로 환경 방침, 환경 경영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게 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ISO 14001을 새로운 경쟁 우위 요소로 활용할 수 있겠지. 전산 통합 관리 CIC, PMIS, CALS 전산 통합 관리란 발전된 컴퓨터 기술을 바탕으로 건설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실시간으로 열람 공유함으로 건설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야. 대표적인 전산 통합 관리 시스템에는 CIC, PMIS, CALS가 있는데 이제부터 각각의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CIC, 컴퓨터 인테그레이티드 컨스트럭션이란 컴퓨터 통합 건설 시스템이라고도 부르는데 컴퓨터, 즉 자동화 시스템으로 생성된 모든 건설 정보 자료를 설계, 계약, 시공, 시운전, 유지관리 등 건설 참여자 모두가 공유하므로 상호 협조가 용이한 하나의 팀으로 엮어서 생산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지. CIC의 목적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건설 프로젝트 생애주기 관련 모든 조직이 자료를 공유하고 설계와 시공 정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므로 시공과 설계가 연계되어 관리되도록 하며 그로 인한 건설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럼 그렇게 자료를 공유하게 해주는 CIC 시스템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할 텐데 컴퓨터로 설계 도면을 그리는 드로잉 툴인 CAD를 이용해 도면을 그리고 컴퓨터로 설계물에 대한 해석 및 분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공학용 툴인 CAE로 해석한 후 또 컴퓨터로 3D 구조물을 구현해주는 시각적 모델링 툴을 이용해서 3D 자료를 만든 다음 이 자료들을 공정과 연계해서 보여주는 4D 시뮬레이션 툴로 공정과 연계하여 시뮬레이션을 하고 원거리에 있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 통신 기술로 이 모든 자료를 공유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다 CIC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어. 참고로 BIM이라는 개념은 어찌 생각하면 CIC 시스템의 한 범주라고도 할 수 있겠지. CIC 시스템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여러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설계 도면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고 설계 미비점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설계 품질이 향상되며 건설 사업 종사자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고 설계 변경, 샵 드로잉 작성을 최소화함으로 공기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해. 다음은 PMIS,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즉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자. PMIS의 정의에 대해 얘기하자면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 협력업체가 문서, 도면, 사진 등 공사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웹 기반으로 공유하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 전달을 도모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어. 구체적으로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툴이나 건설 회사에서 협력사나 발주처와의 소통을 위해 구축한 정보 공유 시스템이 PMIS 범주에 드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심지어 주관사와 협력사 사이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단순 공유 스프레드시트 역시 그 목적상 PMIS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지. PMIS의 기대 효과는 참여 업체 간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로 업무 효율이 향상되고 상호 간 기술 자료 축적에 도움이 되며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어서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지. 또 CALS란
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 Cycle Support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건설 사업 정보화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CALS의 정의는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철거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정보를 발주자, 설계, 감리자 등 건설 관련 주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전산망을 통해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해, 사실 앞서 설명한 CIC, PMIS와 CALS의 경계 범위가 상당히 애매한데, CALS는 도입 배경이 미국 국방부에서 서류를 컴퓨터로 처리하게 되면서 시작된 개념이고, 그것이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며 건설 분야에까지 넘어오게 된 용어이니 굳이 CIC, PMIS와 대비를 할 것이 아니고 일부 중첩되는 내용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CIC는 건설 프로젝트 생애주기 관련 모든 조직이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 PMIS는 발주자, 원도급자, 감리자, 협력사 등 건설 공사에 참여하는 조직 간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 CALS는 미 국방부에서 시작되어 건설 산업까지 확산된 전산망을 통한 자료 저장 공유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CIC, PMIS, CALS 모두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이라는 범주에서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지. 생산성 관리 기법, MC, 린 컨스트럭션, JIT, 시스템. 오늘은 공사 시사의 마지막 주제로 건설을 포함한 모든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생산성 관리 기법에 대해 알아볼 거야. 많이 언급되는 생산성 관리 기법에는 MC 기법, 즉 모듈러 코디네이션 기법, 린 컨스트럭션, 저스트 인 타임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부터 각각의 기법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 볼게. 먼저 MC 기법, 모듈러 코디네이션, 모듈 정합이란 토목보다는 상대적으로 건축에 많이 적용되는 개념인데, 건축물 구성재의 치수 체계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 모듈화, 즉 규격화해서 경제성을 높이는 기법이야. 예를 들어 모든 치수는 10cm와 1m의 배수가 되게 한다. 건물의 높이는 20cm와 2m의 배수가 되게 한다. 건물의 평면 치수는 30cm, 3m의 배수가 되게 한다. 모든 치수는 공칭 치수이며 제품의 치수는 공칭 치수에서 줄눈 두께는 뺀다. 이런 식으로 부자재를 규격화해서 사용하기로 약속하는 방식이지. 그리고 여기서 공칭 치수란 공통적으로 칭하여 사용되는 치수인데, 예를 들어 공칭 치수 D10인 이형 철근은 사실 단면에 요철이 있어서 지름은 9.53mm, 최대 마디는 10.33mm로 지름이 정확히 10mm가 아니지만 이러한 규격의 이형 철근을 D10으로 약속한 것, 이것이 공칭 치수의 개념이야. 이렇게 부자재를 규격화하는 MC 기법의 기대 효과에는 건설 설계자와 부재 생산자, 공급자, 시공자, 감리자 사이에 협조와 소통이 촉진되고, 규격화된 부재를 사용함에 익숙해지면 점점 건설 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건설 부재의 호환성이 촉진되고 시공성이 단순화되어 시공성이 상승하고, 건설 분야의 경우 수납장이나 붙박이장 등을 배치할 때 규격의 단순화가 합리적인 설계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참고해보자. 다음으로 린 컨스트럭션, 린 건설이란 낭비를 최소화하여 가장 효율적인 건설을 지향하는 시스템으로 작업을 운반, 대기, 처리, 검사의 4단계로 나누어서 비가치 창출 작업인 운반, 대기, 검사 과정을 최소화하고 가치 창출 작업인 처리 과정은 그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건설 생산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관리 기법이야. 이 기법의 목표는 최소 비용과 최소 기간, 그리고 무결점, 무사고를 통해 고객 만족을 이뤄내는 것을 지향한다고 해. 린 건설의 5단계 원칙을 소개하자면, 먼저 가치의 구체화 단계에서 비가치 창출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치 창출 작업과 비가치 창출 작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가치 흐름 매핑 단계에서 구체화된 작업을 명확하게 도식화해서 묘사하며, 흐름 생산 단계에서는 앞서 구분된 비가치 창출 작업을 최소화함으로 낭비를 최소화하여 흐름 생산이 되도록 개선하고, 당김 생산 단계에서는 후속 공정에서 대기하는 자원, 즉 재고가 없도록 필요한 양을 필요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제공할 수 있는 적시 생산을 구축하며, 완성 단계란 지속적으로 생산성 개선을 하여 고객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뜻하겠어. 이 5단계 원칙이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개념을 설명해보자면, 기존의 방식에서는 후속 작업에 들어가기 전 대기 시간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작업량을 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는 밀어내기식 생산 방식이라고 한다면, 린 건설의 개념은 대기 시간이나 불필요한 운반 작업, 검사 작업 등 낭비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딱 후속 작업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의 선 작업만 시행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어. 예를 들어 건설업에서의 낭비 작업이란 나무집을 짓는 과정에서 기초 작업이 완성되기도 전에 나무 자재를 너무 많이 생산해서 현장에 반입하게 되면 나무 자재를 야적장까지 운반해야 하고, 자재가 필요한 시기까지 야적
계속 보관해야 하며 오랫동안 야적한 자재는 아무래도 사용 전에 검사를 해봐야 할 수도 있겠지. 이렇듯 불필요한 과정을 최소화해보자는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해보자. 마지막으로 JIT 기법 Just in Time 적시 생산 방식이란 린 컨스트럭션과 마찬가지로 재고가 없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생산 시스템으로 작업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을 적재적소에 적시에 공급함으로 자재나 인력이 부족함으로 일어나는 효율 저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해보자는 개념이야. JIT 기법의 목표도 린 컨스트럭션과 비슷하게 낭비를 제거하여 최소 비용과 최소 기간에 생산을 이루어내므로 원가를 절감하는 데 있고, 사실 JIT 기법은 린 컨스트럭션 개념을 달성하기 위한 기법 중 하나로 린 컨스트럭션이 약간 더 포괄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어. 린 컨스트럭션에서 추구하는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소와 시기에 자재와 인력이 있어야 할 테니까 말이지. JIT 기법은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자. 그럼 오늘은 이만 끝!